1929년 10월, 10년 가까이 이어진 미국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끝낸 역사적인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불과 며칠 만에 310달러였던 AT&T의 주가는 204달러까지 하락했고, 당시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RCA는 110달러에서 26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150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수많은 투자자가 파산한 그날, 폭락을 미리 예견하고 수개월에 걸쳐 공매도 포지션을 쌓아 단 하루 만에 1억 달러, 현재 가치로 약 20억 달러를 벌어들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투기꾼 제시 리버모어. 오늘의 수업 내용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단돈 5달러를 들고 보스턴으로 도망친 뒤 자신만의 트레이딩 기술을 개발해 성공과 파산을 여러 차례 반복한 끝에 월스트리트 최고의 트레이더 자리에 오른 남자. 그러나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던 아내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 대폭락의 주범으로 몰리며 이어진 비난과 협박 속에서 점차 무너져갔고 결국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제시 리버모어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7년) 매사추세츠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제시 리버모어. 어릴 때부터 수학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인 그는 머릿속으로만 계산을 해 답을 맞추고 선생님보다 더 빠르게 수학 문제를 풀기도 했습니다. 리버모어가 1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농사일을 도와야 한다며 학교를 억지로 관두게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모험을 꿈꾸던 리버모어는 이곳을 탈출할 날만을 꿈꾸며 어머니와 공모했고, 그녀가 건네준 5달러를 들고 농장을 빠져나와 보스턴으로 향하는 마차를 잡아탑니다. 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향한 곳은 증권사 페인웨버. 시세 표시기에서 주가가 적힌 하얀 종이 테이프가 끊임없이 나왔고, 어린 소년들은 녹색 칠판에 주가를 기록했죠. 리버모어는 담당자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부탁했고, 그는 보스턴에 온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일을 얻습니다. 숫자를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리버모어는 밤이면 홀로 자신의 방에서 공책에 외웠던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고, 특정한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알아챕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기 시작하면 추세를 유지한다는 것을 느꼈죠. 증권사의 수많은 고객들이 도박을 하듯이 주식을 하며 돈을 잃는다는 사실을 관찰한 그는 직감이 아닌 가격의 변화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6개월 후 본인의 노트에서 가상 베팅을 시작한 리버모어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 투자하는 본인의 법칙이 맞다는 것을 느꼈고 실전에서 써먹어보고 싶었습니다. 15살에 불과한 소녀는 주식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돈이 없었지만 방법을 찾아냅니다.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사설 증권거래소인 버키샵은 투자금의 10%만 증거금으로 내고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호가를 이용해 매수 혹은 매도 가격으로 거래하여 손익이 정산되었고, 주가가 10% 빠지는 순간 10배 레버리지는 전액 손실이므로 강제 정산 당하는 구조였죠. 리버모어는 버킷샵에서 오직 가격의 패턴만을 보고 투자했고, 숫자가 상승을 가리키면 매수를, 하락을 가리키면 공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었죠. 불과 몇 달 만에 1000달러가 넘는 돈을 모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딴 돈의 절반을 부모님께 드리며 빚을 갚았고, 보스턴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전업 투기꾼이 됩니다. 리버모어는 손실을 보더라도 결코 시장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가격은 언제나 얼었고, 틀린 것은 그것을 다루는 사람, 그리고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이라는 점을 깨닫았죠. 얼마 후 리버모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자 버킷샵에서 출입금지를 당합니다. 보스턴의 모든 버킷샵에서 추방된 리버모어는 자신의 이론과 시스템, 주식 매매 원칙을 더 큰 무대에서 시험하기 위해 2,500달러를 들고 뉴욕으로 향합니다. 버킷샵이 아닌 실제 주식거래소에서도 본인의 시스템이 작동하리라 확신한 리버모어였지만 불과 6개월 만에 파산합니다. 버킷샵에서는 10%의 손실을 보면 강제 청산을 당해 손절매가 가능했지만 주식시장에는 이러한 규칙이 없다 보니 손실을 봐도 계속해서 들고 있다가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죠.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생각한 가격에 바로바로 투자를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사설거래소인 버킷샵에서는 105라는 주가를 보고 매수하면 즉시 105에 체결되지만 실제 거래소에서는 105에 매수를 해도 브로커를 통해 주문이 나가면 107 혹은 108에 체결되었고, 공매도의 경우도 105에 매도를 하면 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체결이 된 것입니다. 브로커에게 1000달러를 빌린 리버모어는 다시 버킷샵으로 돌아갔고 사흘 만에 3800달러로 돈을 불립니다. 곧바로 뉴욕으로 돌아와 빌린 돈을 갚은 리버모어는 버킷샵에서 거래를 하며 10,000달러가 넘는 자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주식시장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하죠. 리버모어가 24살이던 1901년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강세장이 시작됩니다. 철강, 금융, 철도 사업으로 돈을 번 백만장자들이 뉴욕으로 몰려들어 주식 투자를 시작하자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고, 강세장에 올라탄 리버모어는 10,000달러를 순식간에 50,000달러로 불립니다. 급등장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급격한 조정을 기다리던 리버모어는 5월 초 기회를 포착했고 주식 1000주를 80달러에 공매도합니다.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급락하자 주문 체결이 30분, 1시간, 2시간씩 늦어졌고 실제 체결은 본인이 원했던 가격과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그가 80달러에 공매도하려던 주식의 실제 체결 가격은 65달러. 급락 이후 반등을 예상한 리버모어는 급히 주식을 사들였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본인이 생각한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공매도와 매수의 타점을 정확히 맞췄던 그는 거래가 즉시 반영되는 버킷샵에서라면 엄청난 돈을 벌었겠지만 2시간이나 늦게 체결이 되는 거래소에서 5만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파산합니다. 와이프에게 결혼 선물로 준 고가의 보석을 전당포에 맡겨 자금을 마련하자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거절했고 별거에 들어간 그는 홀로 뉴욕을 떠나 다시 버킷샵으로 돌아갑니다. 1년 가까이 버킷샵에서 트레이딩을 하며 또다시 엄청난 돈을 번 리버모어는 뉴욕으로 복귀하기 전 본인이 저지른 실수들을 곱씹어 봅니다. 첫째, 버킷샵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에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길게 볼 것. 둘째, 주변 트레이더, 애널리스트, 정보를 파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가격과 추세만을 믿을 것. 셋째, 일단 포지션을 잡으면 팔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 절대 팔지 말 것. 넷째, 최초 매수가 대비 10% 손실이 나면 무조건 손절매를 할 것. 다섯째,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시장이 신호를 줄 때까지 인내하며 반응할 것. 1906년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 강세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던 리버모어는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주가를 확인하던 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포지션을 바꿔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고 곧바로 증권사로 달려가 유니온 퍼시픽 주식을 공매도합니다. 다음 날인 1906년 4월 18일 새벽 5시 진도 8의 지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하면서 도시의 80% 이상이 파괴되었고 3,0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피해액만 당시 가치로 2억 달러.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자 리버모어는 추가로 공매도를 했고 25만 달러의 수익을 챙깁니다. 1906년 말 주가를 바라보던 리버모어는 강세장이 정점에 달했고 하락이 시작될 것이라 판단해 주식을 대규모로 공매도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고 신용 경색으로 자금이 돌지 않자 주가가 폭락하며 강제 정산이 벌어집니다. 시장에는 현금이 말랐고 주식을 살 사람이 없었으며 공포가 월스트리트를 지배했지만 공매도를 했던 리버모어는 단 하루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JP모건이 1000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고 선언하자 하락이 멈추었지만 여전히 주식을 사려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매도 공격을 감행하면 리버모어는 100만 달러가 아니라 1000만, 2000만 달러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리버모어의 친구가 그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계속 두드린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더 큰 공익을 위해 공매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무려 JP모건이 리버모어에게 사람을 보내 부탁을 한 것입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리버모어는 더 이상 공매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다음 날부터 공매도 포지션을 커버합니다. 덕분에 시장은 하락을 멈추었고 리버모어의 자산은 300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15살에 5달러를 들고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는 몇 번의 파산 속에서도 살아남아 31살에 주식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미국의 가장 강력한 은행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리버모어가 호텔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한 명의 남자가 다가옵니다. 면화왕이라 불리던 남자 퍼시 토마스. 면화시장의 전설적인 투기꾼 중 한 명이던 그는 코너링, 즉 현물과 선물을 대량으로 매점 매석해 시세를 조종하려다가 실패해 얼마 전 파산했죠. 토마스는 리버모어에게 파트너가 되어 면화시장에서 함께 트레이딩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언제나 혼자 플레이하는 리버모어는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대화가 너무나 잘 통했고 둘은 파트너는 아니지만 친한 친구가 됩니다. 토마스는 본인이 알고 있는 면화시장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고 리버모어는 이를 흥미롭게 듣습니다. 오직 가격과 시장의 움직임만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리버모어와 달리 면화산업의 펀더멘털을 보고 트레이딩하는 토마스의 강의를 듣자 리버모어는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닌가? 시장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얼마 후 수천 명의 정보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토마스는 면화 가격이 오를 것이라 주장했고 약세장을 예상해 매도를 하고 있던 리버모어는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대규모 매수 포지션으로 바꿉니다. 타인의 정보를 듣지 말라는 본인의 규칙을 어긴 것이죠. 하지만 토마스의 예상과 다르게 면허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리버모어는 300만 달러 중 270만 달러의 손실을 입습니다. 너무나 큰 손실로 절제력을 잃은 리버모어는 무리한 트레이딩으로 모든 재산을 날렸고 브로커와 채권자들에게 100만 달러의 빚을 지게 되자 본인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깊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 후 횡보가 이어지며 추세가 사라지자 리버모어는 시장의 방향을 잃기가 너무나 힘들어졌고 갈수록 빚이 늘어납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거나 본인의 문제를 분석해서 일어나거나 남에게 빚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친구들에게 진 빚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우울증이 생긴 것이라 판단한 그는 일어서기 위한 선택을 합니다.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파산. 리버모어는 파산 신청을 하기 전 돈을 빌려준 친구들을 모두 찾아가 말합니다. 빌린 돈 모두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겠습니다.
그가 반드시 일어설 거라 믿었던 친구들은 웃으며 답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친구들은 파산 서류에 채권자로 이름을 올리지도 않을 정도로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1915년 빚이라는 굴레를 벗어난 리버모어는 자신의 감각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트레이딩의 세계로 뛰어듭니다. 리버모어는 시장이 강한 상승 추세에 있다고 판단했지만 곧바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금이 얼마 없는 만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기에 반드시 수익을 내야 했고 주가를 바라보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죠. 베들렘스틸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그는 주당 98달러에 500주를 매수합니다. 며칠 후 주가가 114달러에 이르자 그는 500주를 추가 매수했고 5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거둡니다. 더 이상 빚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 그는 자신감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성공적인 트레이딩을 이어나가며 자산은 순식간에 15만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1917년 리버모어는 이전의 채권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 모든 빚을 갚았고 파산이라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50만 달러의 신탁 기금을 만듭니다. 별거 상태인 와이프와 이혼한 그는 1918년 12월 23살 연하인 18세의 도로시 웬트와 재혼합니다. 도로시는 자신이 빛나고 주목받을 수 있는 화려한 파티를 즐겼으며 어린 신부에게 빠져있던 리버모어 역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할 때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엄격한 교율을 지켰죠. 저녁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으며 정확히 7시 20분에 본인의 검은색 롤스로이스에 탑승해 사무실로 향합니다. 그의 사무실은 월스트리트 중심가로부터 한참 떨어진 빌딩의 18층 펜트하우스에 위치했으며 장중 직원들의 대화는 절대 금지되었고 그들의 임무는 오로지 하나, 시세 표시기에서 나오는 주가를 칠판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리버모어의 신비로움과 막대한 부는 대중의 관심을 자극했고 1920년대 내내 언론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유명세와 함께 그의 재산을 노린 위협도 함께 찾아옵니다. 1925년 그의 아들을 납치하려던 시도가 미수에 그칩니다. 1927년 그의 전 운전기사와 강도들이 결탁해 집에 침입하여 리버모어 부부 그리고 손님들에게 총구를 겨눈 채 돈을 훔쳐 달아납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사건들에서 충격을 받은 리버모어는 또다시 우울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죠. 1920년대 초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은 끊임없이 오르는 강세장이 이어졌지만 1929년 여름 추세가 강세에서 횡보로 바뀌자 리버모어는 지금이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매수 포지션을 청산한 그는 천천히 공매도를 쌓아갔지만 예상과 다르게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했고 25만 달러의 손실을 입은 채 손절을 합니다. 국내외 경제를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세계가 심각한 디플레이션에 직면하고 있다고 느낀 리버모어는 다시 한번 공매도를 했고 이번에도 그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시장은 움직이지 않자 또다시 손절을 합니다. 하지만 리버모어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도주들이 고전하며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고 이발사, 구두 판매원, 신문 배달부 할 것 없이 모두가 10%의 증거금만 내고 주식을 거래했으며 주식이 터무니없이 비싼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고 있었죠. 1929년 가을 사무실에 앉아 주가가 적힌 칠판을 바라보던 리버모어는 드디어 때가 왔음을 느끼고 대규모 공매도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국 주식장에 대폭락이 찾아옵니다. 개인과 기관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을 매도했고 지수가 12.8%나 하락하자 거래소 바닥에서 트레이더들은 미치광이처럼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은 평생 동안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날렸으며 파산한 투기꾼들은 호텔 창문에서 뛰어내리거나 독약을 삼키거나 스스로 총을 쏘았습니다. 다음 날인 검은 화요일에도 시장이 11.7%나 폭락합니다. 몇 달간 공매도 포지션을 쌓아온 리버모어는 단 하루 만에 1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리며 인생 최고의 날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시 리버모어의 공매도 공세가 폭락을 초래했다며 그를 원망했고 그의 목숨을 위협하는 전화, 편지, 정보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각종 인터뷰를 통해 폭락의 원인은 본인이 아닌 비이성적 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리버모어는 사색에 잠깁니다. 내 삶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리버모어의 아내 도로시는 술을 심하게 마셨고 그녀와 장모님의 주된 관심사는 리버모어의 돈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더 많은 술을 마시고 더 많은 파티를 열수록 리버모어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탈출구를 찾았고 수많은 여자들과 미래를 즐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도로시는 크게 상처받았고 이에 대한 복수로 재무부요원 롱코프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1932년 9월 16일 리버모어와 도로시는 결혼생활 14년 만에 이혼했고 이혼 판결이 나자마자 도로시는 주변에 있던 롱코프와 곧바로 법정으로 돌아와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리버모어는 도로시를 위해 집, 보석, 그녀와 아이들 각각에게 100만 달러의 신탁기금 그리고 직접 선별한 100만 달러어치 주식 포트폴리오를 주었습니다. 도로시는 이 주식을 곧바로 매도해 철도 채권을 매입했지만 훗날 철도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리버모어가 골라준 주식들은 100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까지 상승합니다.
리버모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콘서트 가수이자 뉴욕 사교계 인사인 해리어 매츠 노블을 만났고 6달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리버모어와 오랜 기간 불륜관계에 있던 여배우가 약혼 파기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천성적으로 질투심이 많았던 해리엇은 남편에게 정신마다 전화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라고 합니다. 리버모어의 아들도 문제였습니다. 제시 주니어는 엄마의 친구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4살의 나이에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대폭락 이후 몇 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비난하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1933년 깊은 우울증에 빠진 리버모어는 며칠 동안 정신을 잃은 채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월스트리트를 호령하던 그는 집중력, 절제력, 에너지를 모두 잃었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멍한 표정을 지으며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트레이딩이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었고 1929년 대폭락 당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1934년 3월 5일 리버모어는 또다시 파산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누구도 원금에 손댈 수 없도록 설정한 신탁기금 100만 달러가 남아있었죠. 1935년 11월 29일 추수감사절 저녁 리버모어의 전부인 도로시는 롱코프와 이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16살의 제시 주니어가 만지 상태로 집에 들어와 곧바로 위스키를 병째로 입에 갖다 댔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난 도로시는 아들에게서 술을 뺏으며 말합니다. 내 아들이 술로 망가지는 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걸 보는 게 낫겠다. 이 말에 흥분한 주니어는 엽총을 챙겨와 도로시에게 건넵니다. 자, 어서 쏘세요. 도로시의 남자친구가 달려와 둘을 말리자 주니어는 동생의 침실로 들어가 소총을 챙깁니다. 총에 개머리판을 도로시에게 쥐어주었고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린 상태에서 실랑이를 하던 와중 총알이 발사됩니다. 총알은 아들의 심장에서 1인치 떨어진 곳을 관통해 척추에 박힙니다. 제시 주니어는 몇 달 동안 생사를 오갔고 이듬해 3월이 되어서야 척추 근처에 박힌 총알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시는 총격 사건 이후 제시 주니어가 이별하면서 발생한 병원비를 받아내기 위해 리버모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는 당연히 기각됩니다. 연이은 결혼 실패와 계속되는 파산, 전 부인이 아들을 총으로 쏘는 비극 속에서 리버모어는 에너지와 열정을 모두 잃어버린 채 점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아들이 그에게 주식 및 상품 시장 거래에서의 경험과 기법에 관한 책을 써보라고 제안했고 1940년 3월 주식 매매하는 법이 출간됩니다. 하지만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당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은 낮았고 책은 부진한 판매를 기록합니다. 1940년 11월 27일 수요일 아내와 클럽에 있던 리버모어에게 사진사가 다가와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묻습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아마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될 거예요. 내일이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멀리 떠나버릴 테니까요. 11월 28일 오후 4시 30분 사무실 인근 호텔의 바에 들린 리버모어는 올드 패션드 칵테일을 주문합니다. 1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메모장에 글을 쓰던 그는 5시 33분 호텔의 물품 보관소에 닫힌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자에 앉아 잠시 생각하던 그는 권총을 꺼내 총알을 장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총구를 갖다 댄 채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의 시신을 살펴보던 경찰은 개인 수첩에서 와이프 앞으로 쓴 8페이지 분량의 유서를 발견합니다. 싸우는 것에 지쳤습니다. 더는 버텨낼 수가 없네요. 나는 실패자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예요. 이렇게 역대 최고의 투기꾼 제시 리버모어는 오랫동안 그를 괴롭힌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허무하게 삶을 마감합니다.